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뉴스가 많은 아침인데 어디부터 볼까요? 네, 장동혁 조국 대장동 토론회. 예, 정치권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조국혁신단 조국 대표가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까지는 아니고요. 토론을 하자까지는 예. 이제 의사를 좀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하. 뭐 조국 대표, 장동혁 대표 토론에는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까지 3자 토론을 하자 이제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이 흐름을 좀 보면은 출발은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문제 제기였어요. 네. 한 전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조국 대표와 뭐 어디서든 토론하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국 대표가 한 전 대표는 당내 기반도 불안한데 먼저 내부 정리부터 하라. 뭐 내년에 공천 받을 수 있나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여기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하자고 하면 토론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게 쭉 정리를 해주신 거 보면 바로바로 이어진 것 같지만 지금 바로바로 이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 한동훈 전 대표와의 설전이 끝난 지 한 열흘쯤 지났는데, 열흘쯤 지난 상태에서 조국 대표가 불씨를 다시 살린 거란 말입니다. 네. 그 점이 좀 특이했어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 직전에 이제 이런 의사를 밝힌 거고 예. 또 존재감을 부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이걸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위상을 좀 이 발언을 보면 좀 깎아내리려고 한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 이제 본인의 체급이 장동혁 대표와 이제 맞다라는 거를 좀 이제 띄운 것으로 보이고요. 아하.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조국 대표님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참여하라. 네. 언제든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조국 이렇게 1대1 대결도 가능하지만 정청래 대표까지 포함해서 참 3자 토론까지 열어두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개혁신당에서도 2대 토론은 2대2다.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토론에 이제 응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네. 지금 어제 이제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네. 상황 잠깐 언급하면 98.6% 압도적 찬성률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잠시만요. 98.6%. 98.6%. 네. 그러니까 후보는 조국 후보 한 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거였는데 찬성이 98.6%가 나온 네, 거군요. 압도적 찬성률이었는데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 그 앞전에 조국 혁신단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 정비 후에 토론을 하자라고 이제 시점을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어제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 시점이 이제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토론이 성사되는 분위기? 근데 이게 김준일 평론가, 예. 이 모양새가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거 될 때까지 된 게 아니다 뭐 그 생각이 들고요. 진짜 열려야 열리는 거다. 네, 뭐 서로 이런저런 조건도 많이 걸고 있고 이게 이제 대장동 토론 사랑의 짝대기가 난무했거든요. 네, 나는 쟤랑 하고 싶은데 쟤랑 맞는 것 같은데 쟤는 다른 사람이랑 손가락 가리키고 계속 안 맞았잖아요. 옛날에 그 사랑의 스튜디오란 프로그램 보면은 네. 화살표가 이쪽으로 갔는데 또 요 여성은 다른 남성 지목하고 이렇게 좀 지그재그. 예. 그 연식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의 사랑의 짝대기. 스튜디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토론을 하려는 이유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나의 어떤 정치적 체급을 올리려는 거 하나. 이런 게 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랑 체급이 안 맞으면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체급이 안 맞는.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는 뭐 누구든 네. 붙어보자라고 했는데 언급한 거는 다 법무부 장관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 나와라 이렇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정성호 이렇게 계속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이어갔죠. 그러니까 급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이미 자기는 설정해 놓은 거예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뭐 지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 한동훈이랑 토론하고 싶다. 도망가지 마라. 뭐 봉지욱 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나도 유튜브인데
유튜버인데 한동훈 너도 유튜버 아니냐 지금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내가 구독자 수는 더 많다 나하고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안 받겠죠. 안 그러니까 받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뭐 전직 법무부 장관이긴 했지만은 야 나는 그래도 지금 당 대표인데 음. 내가 지금 한동훈하고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나는 장동혁 대표 정도 대표화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나는 뭐 이제 원내 3당의 대표인데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나는 정청래랑 놀아야지 내가 지금 조국이랑 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하긴 할 텐데 장동혁 대표 왜 받았느냐? 그러면은 너무 지금 소위 말하는 한동훈 무쌍, 한동훈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가니까 내가 좀 가져오겠다. 분산시키고 싶었을 예, 것이다.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도대체 한동훈 빼고 이거 가지고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보수 진영에서 나오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그 12월 3일이 네. 장동혁 대표 이제 취임 100일이에요. 아, 맞네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장외 집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부산, 울산, 창원하고 그 대구, 충청, 경기, 강원 지금 호남을 제외하고는 지금 장외 집회를 다 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의 그 말을 보면 워딩을 보면은 다 이런 거예요. 김민수, 장동혁이랑 강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다. 뭐 신동욱, 장 대표 중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다. 뭐 서천호, 장동혁이라는 선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장동혁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동혁 띄우기 이게 뭐 전략적인 거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장동혁이라는 상품으로 한번 우리가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토론도 일종의 땔감으로 쓸만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받긴 받았으나 조국 혁신당하고 우리 체급 안 맞는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도 함께 하라라는 제안을 한 건데 정청래 대표가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안 받죠. 조태인 기자? 받을 이유가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안 좋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성사가 될까요? 정청래 대표 빼고 저는 성사 가능성 30% 봅니다. 30% 조태인 네, 기자? 네. 저도 비슷하게 보는 게 낮게 보시는구나. 지금 이제 주제 선정 갖고도 벌써 이제 기싸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도부 구성이 되면 하겠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 이러거든요. 네. 지도부 구성이 언제 완료될지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기준이 좀 불명하기 때문에 저도 실제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네. 그 여론조사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거죠. 한국갤럽이 지난 18일에서 20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거고요. 오늘 소개한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계속 24예요. 지난 금요일도 전전주도 금요일도 계속 24.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가 않는 지금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3 나와서 전주보다 42보다 올랐고 조금씩이지만 지금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 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42 그리고 야당 후보가 많이 돼야 된다가 35 그리고 모름 응답 거절이 23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게 팽팽했는데 이게 확 벌어졌거든요. 지금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특히 중도층이 10월 달에는 여당 38, 야당 36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여당 44, 야당 30으로 중도층이 확 기울었어요. 그건 어떤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지금 대장동 문제나 이것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민생 이거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 성과라든지 이런 거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장동혁 호의 이제 고민인데 지금 계속 밖에서 지금 장외 집회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 3,000명 모이고 그래요. 사실은 제1야당이 하는 장외 집회치고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어제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발표로는 8,000명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뭐 발표들이 좀 다르니까. 뭐 언론 예, 보도마다 수치가. 다르니까 예. 이제 3,000명, 뭐 8,000명 이러면은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왔던 뭐 그 집회보다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이 벌어진 거를 당장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길 수 더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당내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 하지만은 장동혁 대표 앞에서는 말은 못하고 다 장동혁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7일 날 있을 투표 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표결 그 이후에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냐, 그때 그러니까 방향선회를 할 것이냐, 이게 좀 많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2월 3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의 메시지 음. 요것이 굉장히 주목된다 요 말씀. 그 민주당은 오늘 1인 1표제로 저 당원 당규 바꾸느냐 마느냐 가지고 당무위 열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요거는 잠시 후에 박상혁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당원 당규를 바꾸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하나가 흐르고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비상 걸린 환율. 지금 환율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비상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인데 일단 상황부터 짚어주세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난 금요일 그 종가 기준으로 1,475.6원을 기록했어요. 네. 이게 올해의 고점이었던 4월 9일 1,472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7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그런데 이 환율이 명목 수치상으로만 오른 게 아니라 그 한국 원화의 실질 가치 자체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BIS 자료에 따르면은 10월 말 기준 실질 실효 환율이 89.09로 집계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우리 돈으로 해외 물건을 살 때 실제로 이제 얼마나 비싸게 느껴지는지를 이제 지수화한 거예요. 근데 이제 89.09라는 수치는 100을 기준으로 이 100 미치면은 우리 돈 가치가 그만큼 저평가됐다는 건데 11% 정도 저평가됐다 이 의미거든요. 아하. 이 같은 수치가 2009년 8월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2009년 이때가 세상에. 언제냐면 금융위기 그때 당시입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진다. 뭐 이런 걸 가늠하는 기준치군요. 네, 맞습니다. 16년 만에 최저치다.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 수준과 지금 비슷한 수치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우리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물가 압력 생각할 수 있는데 수입해 들어오는 물건도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단순히 완제품 외에 지금 중간재 원료 가격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 실질 원화 약세 영향이 공급 물가 지수에도 반영이 돼서 공급 물가 지수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10월 국내 공급 물가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0.9% 상승했는데 이걸 좀 하나씩 보면은 네. 중간재, 원재료, 최종재가 모두 올랐고 수입 중간재 가격이 3.8%, 원재료도 2.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값 전반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생산자 물가인데 이게 전년 대비 1.5%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국내 생산자가 국내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1에서 3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직접 물건 살 때 느끼는 소비자 물가 지수 체감을 직접 하게 되는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이걸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에요. 지금 11월 들어 외국인이 15개월 연속 12조 6,900억 원 정도 순매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도 이제 하락하고 있고 환율 오르니까 또 주가 계속 빠지고 이 악순환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가 이게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원인, 국내적 원인 두 개 짚어보면은 글로벌 원인은 이제 미국의 금리 기조 변화인데 원래 이제 12월 금리 인하가 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예.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커지고 그럼 이제 돈은 속성상 금리가 높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서학개미들 비롯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달러 수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예전과 다르게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면은 예전에는 바로 이제 환전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환율 상승이 오를 거다 이제 네,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업들이 달러로 받은 돈을 환전 안 하고 들고 있고 네. 개인들도 이거 달러 남은 거 왜 내가 지금 받고 가지고 있으면 오를 텐데 이러니까 안 나오고 맞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시장으로. 거기다가 이제 지금 대규모 미국 투자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계속 확보해야 되는 확보해야 상황인 되고 거죠. 네. 진짜 그야말로 악순환이네요. 악순환. 김주희 평론가. 예. 이 금요일에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주식 뭐 비트코인 엄청 떨어졌는데 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환율도 컸던 거죠. 환율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15거래일에 이제 12조 원 정도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이렇게 오르면은 네.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로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파는데 환율이 더 오르니까 또 더 더 팔아. 팔아야 될 이제 이유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네. 악순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어느 정도냐면은 뭐 서학개미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금 예. 뭐 나스닥이나 투자를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하는 게 2라고 하면은요. 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해외에 하는 게 8이에요. 한 4배 정도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시장 투자하는 게 4배 정도가 예, 많다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보다. 와, 그 정도로 많이 예, 투자해요? 그 정도로 일반인들도 굉장히 그리고 이제 편해졌어요, 이게. 맞아요. 그냥 앱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증시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부가 줘야 되는 거가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기재부 네. 그리고 복지부 하는 국민연금이 지금 회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의 역할, 국민연금도 사실은 투자를 해외 투자 돈이 720조예요. 그럼 이것도 달러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환해지를 조금 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 14.9%인데 이거를 좀 늘리는 비중. 국내.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이거를 이제 운용을 하는 쪽에서 좀 상의를 해야 되니까 다만 이게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주식 부양을 위해서 뭐 이런 우려들도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500선이 일단은 심리적 저항선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까지 안 가게 그 전에는 정부가 개입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두 개입도 지난번에 1,480 넘기 전에 네. 왜냐하면은 이 외환위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 직후에 예, 예. 1,480까지 거의 찍었거든요 그때. 아주 직후는 아니고 한 예, 4월 예. 정도로 제가 기억해요. 예, 그렇게 그래서 불안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심리적 방어선을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서는 1,480으로 본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봤는데 뚫릴 수도 있겠다 지금 1,500까지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오늘이 되게 중요하네요. 예. 금요일에 막 치고 올라갔는데 오늘 어떨 것인가? 환율이 좀 안정될지 더 치고 올라갈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뭐 개인들도 걱정이지만 물가 올라서 걱정이고 뭐 유학 보냈는데 걱정이에요 이런 분들 또 뭐 여행 계획 세워놨는데 취소해야 돼 이런 분들도 걱정이지만 기업들은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2023년에 미국 애리조나에 배터리 공장 짓는 걸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달러당 1,305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4조 원짜리가 10%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는 10%가 지금 올라가게 생겼대요. 투자액이. 이런 식으로 기업의 부담은 또 어마어마해서 그리고 산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환율이 높으면 수출에 유리하다 이랬었는데 그 공식이 깨진 지가 오래된 게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으로 가면서 예. 원자재, 중간재들을 들여와서 이제 만드는 경우가 훨씬 수입하는 게 많아진 많아서. 거예요. 복잡해진 산업 구조상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고환율끼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심각한 환율 문제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개미 새끼도 없었다는 YS 10주기. YS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는데 추모식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의 격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이 지난 21일 금요일에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이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페이스북에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의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나. 다음 지방선거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라고까지 적었어요. 이번 불참에 이제 민주당의 강선 지지층 이 정치와 좀 연결해서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손자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일 비서관도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네. 통합과 화합이라는 YS의 유훈을 짓밟고 또 추모식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순방 중이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추모사를 보냈는데 달게
목은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결연한 외침, 하나의 회체,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금융실명제 등 YS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가 한 명도 안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맞아요? 네, 이번에 뭐 사실상 거의 첫 전원 불참인데 YS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이제 두 축이라고 예, 할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 일주기부터 민주당 지도부가 거의 매년 이제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해 이제 9주기였잖아요.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10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네, 정부 측에서는 뭐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다 참여를 했습니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박상혁 원내수석 부대표 나오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